안녕하세요. 책 읽는 나무늘보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신언어임상연구소의 신문자입니다. 오늘은 제4장 선별검사 조언 및 모니터링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말을 더듬기 시작한 어린이의 약 70 내지 80%는 언어치료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말을 더듬는 것을 멈출 것이라고 연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아이가 말을 더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들지요. 따라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말을 더듬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구 결과 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밝혀지기는 했지만 평가가 의뢰된 그 한 어린이가 치료 없이도 말더듬을 멈출지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지속성의 위험을 알아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밝혀지기 전에는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숙고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속성에 대한, 그러니까 말더듬이 지속될 것이니 그 지속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아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 재활사로서 첫 과제는 말을 더듬기 시작한 아이가 치료 없이도 나을지,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할지 아닌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고사항을 정할 때 부모하고 자녀의 그 반응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타내는 걱정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박스에 해놓고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사결정에 있어서 높은 걱정 수준이 다른 요인보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별검사를 통해서 어떤 아이가 추가적인 평가 치료가 필요할 것인지, 또는 어떤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정보와 조언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하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별검사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치료실 예약해서 방문하는 거, 또 하나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거,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는 거, 또 하나는 전화 또는 화상 통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실에서의 선별검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이, 그리고 부모, 그리고 주 양육자 이렇게 오시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부모 두 분이 다 오시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 재활사는 선별검사 기록지, 여기 부록 1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하여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하고 대화하는 동안 아이는 대부분 놀면서 지내는데요. 이때 우리는 선별검사이기 때문에 직접 평가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할 때마다 말더듬을 약간 비공식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물론 말더듬은 매일 달라지고 매 시간 상황마다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선별검사 동안 아이가 말을 전혀 안 더듬는다고 해서 이 아동이 정말 말 더듬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여야 하죠. 선별검사 처음에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83쪽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하기 전에 부모가 아이의 말하기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저는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 그것을 말더듬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뭐라고 부르셨나요? 만약 그 부모들이 말더듬 또는 비유창성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단어들은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해 드립니다. 어떤 부모는 말더듬에 대해서 아이의 언급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아이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말더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더듬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부모를 안심시켜 드립니다. 84쪽에는 부모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는 설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 대해서 말더듬에 대한 평가를 의뢰받았습니다. 이 양식을 빠진 것 없이 작성해 주시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완성시킨 설문지가 도착하는 대로 치료실에서 면담 약속이 잡힐 것입니다. 면담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귀하가 자녀를 돕는 데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또 여러 가지 제안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더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비유창함과 같은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전화 통화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는 요새는 스카이프 같은 걸로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전화 통화를 해서 화상 통화 같은 것을 하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 시작할 때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책에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전에 부모가 아이의 말하기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알아보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그걸 말더듬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는지요 알아보는 것입니다. 85쪽에서는 선별검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 기록지는 개별 아동의 적절한 치료 방향을 알아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하지요. 정보를 근거로 치료 방향에 대한 권고를 한다거나 제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임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변화에 가는 그런 양상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상 결정의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말을 더듬는가, 더듬지 않는가, 이것이 첫 번째 핵심 질문이었는데요. 아이가 말을 더듬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에게 말더듬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가 주로 이제 정상적인 비유창성을 보인다든가, 즉 쉬운 구문 반복이라든가, 쉬운이라는 것은 이제 편안한 그런 거죠. 막 애쓰면서 하는 게 아닌, 또는 이제 다음 절 낱말 전체 반복이라든가, 수정하기, 또 간투소를 말하면서 긴장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비유창성에 대해 의식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런 것을 보이고 언어나 좋은 문제가 있지 않다고 묘사하신다면 말더듬 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의심스럽다 이럴 때는 진행하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아이가 말을 더듬는다면 우리는 말더듬 유형을 메모해 놔서 얘가 말을 더듬는구나. 부모한테 0에서 10까지 그런 척도로 아이의 말더듬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0은 말더듬이 전혀 없는 거고 10은 말더듬이 심한 거죠. 이렇게 척도를 사용하면 우리가 다음 상황에서 이제 진전을 모니터링할 때 도움이 될 것이죠. 86쪽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두 번째 우리가 결정, 자녀 또는 부모에게 그 말더듬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봐야지 됩니다. 즉 부모가 말더듬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지, 또 아이가 자신의 말더듬을 알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다른 아이들은 말더듬에 대해서 좌절하고 자신의 말하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막 내가 말이 안 나오니까 도와달라고 그런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행동들을 보일 때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자의식과 좌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말을 멈추거나 말이 안 나와, 말을 할 수 없어, 입을 가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인다면 이 말더듬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 평가를 권고하게 됩니다. 말더듬은 부모에게도 그 영향을 미쳐서 부모가 당황하거나 불안하거나 괴롭거나 좌절, 수치심과 공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모, 어떻게 말더듬에서 느끼고 있고 생각하시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 기타 정보로는 아이가 언제 말더듬을 시작하게 됐는지, 또 언제 말을 더 더듬고 언제 덜 더듬는지, 또 부모는 말더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조언을 할 때 다시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 말더듬의 가족력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더듬이 지속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말더듬이 그만두었는지 질문을 하여
그 대답을 얻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가족 중에 말더듬는 분이 있었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형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말더듬이 그쳤는지 이것도 알아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임상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 기록지 작성이 완성되면 부모와 함께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봅니다. 이때 우리는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부모 자신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나 자신도 전문가라는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평가 회기를 예약하거나 또는 그 아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부모에게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 후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2번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동평가 그리고 부모면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동평가의 경우는 부모 중 1명 또는 이제 2명하고 같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그래서 부모 면담이 아이 없이 부모만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면담에 누가 참석하실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부모가 이제 1명이 오는 경우가 있고 2명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2명이 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가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거나 이혼을 하셨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 좀 어떤 분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에서나 또는 페일린 말더듬 센터에서는 부모 2분이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왜 부모 모두를 참석시켜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89쪽에는 왜 부모 모두를 포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스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서로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각 부모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도움의 연속성을 보장하니까. 아이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니까. 팀으로 노력해야 하는 일이니까. 부모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관된 접근 방식을 고수할 수 있으니까. 또 말더듬에 대한 책임이 아이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나누면 한 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는 말더듬에 대해서 부모에게 주는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말더듬이란 무엇인가, 또 아이들은 왜 말을 더듬는가, 또 부모를 위한 조언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장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위한 조언에서는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 부모는 때때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을 함께 의논해 봅니다.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 부모는 아이에게 말이 좀 막힌 것 같네 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것이죠. 선별검사에서 부모는 아이가 언제 더 말을 더듬고 또 덜 더듬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었을 것인데요. 벌써 이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천천히 말해, 숨을 깊게 쉬어봐 이런 조언으로 많이 하는데 이것은 너무 직접적인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탐구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죠. 아마도 어머니가 느끼시기에 아이가 더 진정하거나 더 천천히 말하면 말더듬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행동들이 말더듬에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아이에게 너 진정하라 또는 천천히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대신 아이가 더 차분하게 느끼거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가 피곤할 때 더 말을 더듬는다고 했다면 아이가 잠을 더 많이 자게 하거나 또 차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탐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번 회차는 사장의 내용이 많아서 질의응답 시간을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9회차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